만약 납치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인공처럼 한 놈씩 목을 부러뜨리면 됩니다. 30분 전으로 돌아가 보죠. 분 전, 한 곰 인형이 유명한 스트로 서커스단의 공연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슈트케이스를 든 소년이 곰과 부딪혔습니다. 곰은 소년에게 포스터 한 장을 건넸습니다. 서커스라는 걸 본 소년은 가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따라가고 싶어 했죠. 곰은 소년이 가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옷차림을 보니 학대당하는 것 같진 않으니 무슨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곰은 괜한 문제에 엮이지 않으려고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곰이 대답이 없자 소년은 슬퍼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갑자기 곰이 발작을 일으켰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을 웃겨야만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곰은 누군가 웃어주길 바라며 계속해서 춤을 추고 빙빙 돌았습니다. 이대로 죽는가 싶었을 때 소년이 아주 즐겁게 웃었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죠. 갑자기 정장을 입은 세 남자가 소년을 에워쌌습니다. 납치범인 걸 직감한 곰은 소년을 구하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들은 목이 부러지거나 팔다리가 부러져도 아무렇지 않게 회복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느낀 곰은 소년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둘은 도망치기 위해 기차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곰인형 속 남자는 또다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소년에게 웃으라고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잠시 후 소년이 겨우 웃어주자 그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가토라고 소개했고 소년은 초등학교 5학년인 마사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는 그때부터 마사루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그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마사루의 아버지는 IT와 자동차를 전문으로 하는 거대 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죽은 뒤 악당들에게 노려지는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뻔한 설정이죠. 가토는 인터넷에서 이런 걸 꽤 많이 읽었습니다. 마사루는 아버지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차 타이어에 무언가 걸렸는데 인형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 인형을 보고 마사루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이가 가문의 남자들은 모두 이런 인형으로 가득 찬 방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가문 사람 모두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인형 안에는 동력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들을 꼭두각시 인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가 미래의 위험에 처할 것을 예견했는지 마냥 아버지가 성인이 되기 전에 돌아가시면 이 슈트케이스를 가지고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시로가네가 그를 지켜줄 거라고요? 마사루 자신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지만 할아버지는 그 사람이 항상 가장 가까운 서커스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토는 그래서 소년이 자신을 따라오고 싶어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왕 돕는 거 끝까지 돕기로 했죠. 가토는 마사루를 서커스단에 데려가 시로가네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검은 옷의 남자가 둘을 찾아냈습니다. 마사루를 돕기로 약속했기에 가토는 이 남자와 싸우기로 합니다. 방금 배운 기술로 말이죠. 하지만 지난번과 달리 기차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그와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탈선하여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재회하나 싶던 순간 마사루는 가토를 이 일에 끌어들여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역시 혼자 죽는 게 나았을 거라고요. 가토는 소년을 안심시켰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다고요. 힘들면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못 받으면 스스로 싸우고 그것도 안 되면 이 형님을 찾아오라고 말이죠. 말을 마친 가토는 검은 옷의 남자를 끌고 객차 밖으로 뛰어내렸고 마사루는 그대로 서커스단에 처박혔습니다. 사이가가 나와서 시로가네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는데 남은 검은 옷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마사루를 죽이려던 순간 한 소녀가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마사루가 가져온 슈트케이스를 이용해 아주 멋진 인형을 꺼냈습니다. 시로가네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검은 옷의 남자를 박살냈습니다. 시로가네는 아주 도련님이 무사해서 기뻤습니다. 이 인형은 마사루의 할아버지가 아를르캥이라고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프랑스에 머물 때 그녀를 고용했습니다. 그녀는 마사루의 유모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와 어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었죠. 그때 살아남은 가토가 마사루를 찾아왔습니다.
마사루를요. 시로가네는 즉시 그를 향해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둘은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싸우게 되었습니다. 사이가가 그들을 말리다가 공격에 맞고 말았습니다. 시로가네는 당황해서 아를르캥을 거두고 도련님을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가토에게 이제 볼일은 끝났으니 자신이 도련님을 지킬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가토도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웃기지 않으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병을 앓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니까요. 가토는 사고로 다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만약 마사루가 계속 쫓기고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웃길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한편 시로가네는 마사루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차를 잡고 있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토가 와서 아주 실력 좋은 의사를 안다며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시로가네도 따라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약을 지으러 갔고 둘은 남아서 사이가를 돌봤습니다. 시로가네는 가토의 목적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마사루를 웃기는 게 꽤 쉬워서 그를 따라다닐 거라고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인형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시로가네는 즉시 아를르캥을 소환했고 가토도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그 후 인형을 조종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아시아나였습니다. 그는 마사루를 처리하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형이 월등한 내구성과 힘을 가졌기에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시로가네는 가토에게 옆으로 비켜서서 자신이 1대1로 싸우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될 것 같았지만 너무나 일방적이었습니다. 시로가네의 아를르캥은 한 손으로 공격을 막았고 아시아나의 인형은 아를르캥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마사루의 할아버지에 따르면 사이가 가문의 인형은 매우 정교하고 특별하게 제작되어 한 개당 가격이 수십억엔에 달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거만했던 아시아나는 이제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부하들이 이미 마사루를 잡았기에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토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의 무술은 인형에게만 통하지 않았을 뿐 깡패들에게는 모래주머니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시아나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바로 후퇴했습니다. 이때 시로가네는 혼자서는 도련님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사루는 또다시 가토에게 폐를 끼쳤다며 사과했지만 가토는 곧 죽을 것 같다며 웃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발작이 시작된 거죠. 의사는 그가 다른 사람의 부교감 신경의 우위를 감지하여 발생하는 생리적 기능 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에게서 유전된 것으로 조나아 증후군이라고 불립니다. 설명하자면 인간에게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이 우세할 때 인간은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조나아 증후군은 바로 이 부교감신경계에 의해 신체가 영향을 받는 증후군입니다. 즉 가토의 몸이 주변 사람들이 편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면 발작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증상은 기관지가 격렬하게 수축하여 호흡 곤란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의사가 말을 마치자마자 가토는 또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세 사람을 웃게 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아 밖으로 사람을 찾아 뛰쳐나갔습니다. 고통에 휩싸인 가토는 이성을 잃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려 주변 사람들을 웃기기는커녕 오히려 겁먹게 만들었습니다. 시로가네가 다시 나타나 그를 막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연기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마사루가 가세하자 사람들은 웃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가토는 또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로가네처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고맙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 후 마사루와 시로가네는 가토의 집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시로가네는 요리를 했고 가토는 누가 마사루를 죽이려 하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소녀는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식 부인이 아니라 애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변호사가 와서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났고 그 후 사이가 가문에 입양되었습니다. 사이가는 가토에게 묘를 짓는 비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번듯한 묘를 하나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가토는 소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식사 중에 가토는 마사루에게 빨리 크라며 밥을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일단 마사루에 대해서는 조금 알게 되었지만 이 외국인 소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자신을 시로가네라고 주장하며 만나자마자 마사루에게 딱 붙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만약 그녀가 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벌인다면 꽤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마사루는 목욕하러 갔습니다. 가토는 마사루가 아직 다쳤다는 것을 기억하고 도와주러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시로가네가 있는 것을 보고 가토는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그는 마음을 비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 수련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가토는 인터넷이 아니라 중국 대륙에서 무술을 배웠습니다. 사이가는 가토가 수련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은 항상 약해서 도망치고 우는 것밖에 몰랐기 때문입니다. 가토는 마사루를 격려했습니다. 예전에 자신도 가장 약했고 심지어 마사루보다 더 약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수련 덕분에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마사루가 여전히 자신감이 없자 가토는 어릴 적 앨범을 꺼냈습니다. 앨범 속 그는 아주 통통했고 모든 걸 무서워했으며 운동은 꼴찌였습니다. 그걸 본 마사루는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시로가네가 도련님을 재우러 왔습니다.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그녀는 가토의 셔츠를 잠시 빌렸습니다. 그는 매우 부끄러워했지만 그녀는 서커스단에 있을 때 항상 다른 사람들이 훔쳐봤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가토는 마사루를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늦은 밤 시로가네는 잠들지 않고 계속 경계를 섰습니다. 사이가는 시로가네 없이 혼자 화장실에 갔습니다. 갑자기 인형 하나가 나타나 소년을 납치했습니다. 시로가네는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아를르캥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맞아 땅에 쓰러졌습니다. 가토가 사이가를 구하려 했지만 다른 놈에게 공격당했습니다. 그들은 마사루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둘이 뒤쫓아가자 다시 아시아나와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손을 쓴 게 아니라 그의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는 마사루가 납치된 이유도 말해주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사루 혼자 사이가 그룹의 전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신도 그저 그중 한 명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이가를 죽이라는 의뢰를 받았지. 아시아나는 암살단이라 죽이라는 의뢰를, 저쪽은 유괴단이라 납치 의뢰를 받은 거야. 이들은 각자 다른 사람에게 고용됐어. 아시아나는 저들을 알고 아주 잘 알지. 전부 같은 일족이니까. 그의 꼭두각 시술사 일족이 두 개의 적대 세력으로 나뉘어 서로 죽고 죽이는 사이거든. 아시아나는 자신을 고용한 자에 대해 넌지시 말했어. 사이가를 양자로 삼고 싶어하는 누군가라고. 꼬마는 카루이자와에 있는 사이가 가문의 별장으로 보내질 모양이야. 그는 그곳에 놀러갈 생각이었지. 원한다면 둘 다 따라와도 좋다고 했어. 떠나기 전 그는 두 사람에게 정보를 좀 줬지. 그 별장은 선대사이가 당주가 만든 끔찍한 꼭두각시들로 가득한 카라쿠리 저택이야. 게다가 그곳은 꼭두각 시술사 일족의 최정예들이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카토는 극도로 분노했지. 고작 푼돈 때문에 아이를 해치다니. 사실 수백 조엔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카토는 사이가를 구하겠다고 맹세했어. 다음 날 카토와 시로는 사이가를 구하러 떠났어. 한편 사이가는 아버지의 친동생인 젠지라는 사람을 만났지.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사이가를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었어. 사이가는 의심스러웠지만 그에게서 뭔가 무서운 기운이 느껴져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 별장 밖에는 유괴단이 주변을 경비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었어. 아시아나의 암살단도 숲속에 숨어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지. 갑자기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 카토와 시로였지. 그는 정문을 들이받아 졸개들을 도망치게 만들었어. 그는 적의 시선을 끄는 동안 시로가 사이가를 구하러 가기로 했지. 맨손으로 덤벼드는 놈들을 하나씩 해치웠어. 아시아나의 암살단도 싸움에 뛰어들었지. 시로는 첫 번째 상대를 마주했는데 그녀는 문을 갈아버리는 기계로 만들어 누구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 물론 아를르캥은 예외겠지. 지금까지 너무 강력했으니까. 한번 휘두르기만 해도 문이 박살나. 그 후 파란머리 여자도 싸움에 가세했어. 별장 안에서는 젠지가 본색을 드러내고 사이가를 양자로 삼으려고 유혹하기 시작했어. 이곳을 탈출해야겠다고 생각한 사이가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지만 그 늙은이는 따라가서 소변을 보게 해주겠다며 그를 경악시켜 도망치게 만들었어. 밖에서는 타카미라는 여자가 폭탄 해체용 꼭두각시를 조종하고 있었지. 하지만 아를르캥이 폭탄을 전부 잡아 그녀에게 되돌려줬어.
꼭두각 시술사는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는 것 같아.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시로가 만지고 배울 수 있었던 건 꼭두각시 조종뿐이었지. 카토는 아시아나를 끌어올려 어떻게 사람이 저런 거대한 꼭두각시를 조종하면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길 수 있냐고 따졌어. 그는 자신 같은 꼭두각 시술사를 이제는 쿠로가 일족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그의 일족은 예로부터 신에게 바치는 인형춤을 만드는 전통이 있었어. 한편 사이가는 옷장 안에 숨어 있었어. 우연히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자신에 대한 기록이 있었지. 사이가는 자신이 미끼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됐어. 아버지는 꼭두각시와 조종사는 불필요하며 사이가가 쿠로가 일족 전체를 없애버릴 스위치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 사이가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바로 그때 젠지가 그를 찾아냈어. 어째서 아시아나의 일족이 신을 모시는 일에서 살인청부업으로 전향했냐 하면 사이가 일족의 공이 컸어. 쿠로가 일족은 조종만 담당하고 사이가 일족이 제작을 맡았지. 사이가 일족은 쿠로가 일족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냥 일을 했을 뿐이야. 말을 마친 아시아나, 일행은 각자 흩어졌어. 카토와 시로는 곧장 별장으로 들어갔지. 갑자기 함정이 나타나 시로가 아래로 떨어졌고 카토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어. 하지만 그의 발작이 시작됐지. 시로는 손을 놓으라고 했지만 그의 대답은 안 되었어. 그녀는 꼭두각시가 아니니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게다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사이가가 슬퍼할 거라고 했지. 카토는 그 후 함께 뛰어내렸어. 한편 사이가는 양자가 되라는 강요를 받으며 고문당하고 있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지. 그러자 늙은이는 그를 더욱 잔인하게 때렸어. 그때 카토와 시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이가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항했어. 그러자 젠지는 두 사람의 시체를 보여주겠다며 그를 데려갔지. 한편 카토와 시로는 무사했어. 카토가 떨어질 때 자신의 등으로 모든 충격을 흡수했기 때문이야. 이제 발작까지 더해져 상황은 어려워 보였지. 시로는 그를 돕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도 웃을 수가 없었어. 오랫동안 웃어본 적이 없었거든. 카토도 죽고 싶지 않았어. 그는 사이가를 구해야 했으니까. 그는 계속해서 농담을 했어. 어쩌다 보니 시로와 결혼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지. 놀랍게도 시로가 웃지 않았는데도 카토의 발작이 멈췄고 그의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어. 이를 지켜보던 사이가는 둘 다 무사해서 정말 기뻤어. 소녀는 서둘러 도망칠 방법을 찾았지. 카토와 시로는 계속해서 나아갔어. 카토는 그녀에게 아까 한 말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시로는 괜찮다고 했지. 자신을 인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어릴 적 자의식이 생긴 순간부터 그녀는 인형을 조종하는 훈련을 받았어. 훈련은 매우 엄격했고 고통과 감정,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버려야 했지. 그녀는 살아있는 인형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녀는 시로가네라는 이름으로 단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았어. 누군가 오토마타라는 자동인형을 만들었고 그녀는 아를르캥을 조종해 그것들을 파괴해야 했지. 인형에게 감정은 필요 없어. 카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 그녀는 인형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사이가와 함께 있을 때 그녀는 수많은 감정을 드러냈고 그것이 증거라고 했어. 한편 사이가는 지붕 꼭대기까지 도망쳤지만 뛰어내리기엔 너무 높았지. 무서웠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 그는 더 강해지기 위해 변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 언제까지고 시로와 카토에게 의지할 수만은 없었어.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곧장 뛰어내렸지. 그 결심은 나약했던 소년 사이가의 모습을 벗어던진 것 같았어. 숲으로 떨어진 그는 아시아나와 싸우던 놈과 부딪혔어. 사이가는 일어나 그를 똑바로 쳐다봤지. 지금 그가 필요했어. 사이가는 그를 자기 편으로 고용하겠다고 제안했지. 아시아나는 10살짜리 아이의 눈에서 삶에 대한 갈망을 느꼈어. 그의 결심에 매우 놀랐지만 아시아나는 의뢰인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지. 하지만 사이가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통해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줬어. 그들은 최강의 꼭두각시를 만들기 위해 쿠로가 일족을 이용했고 쓸모가 없어지자 제거하려 했던 거야. 그 후 아시아나는 사이가에게 얼마를 줄 수 있냐고 물었어. 그러고는 상대의 인형을 빼앗아 사이가를 데리고 젠지를 만나러 갔지.
하지만 젠지는 두려워하지 않고 카토와 시로를 인질로 잡았다는 걸 보여줬어. 물론 어린아이의 미숙한 생각으로는 많은 것을 알 수 없었지. 사이가는 그저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랐어. 젠지는 그의 양자가 되기만 하면 그들을 풀어주겠다고 했어. 사이가는 젠지가 계속해서 압박하는 바람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지. 그래서 그는 젠지를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아시아나가 사이가를 막았지. 그는 젠지가 저 두 사람을 그렇게 쉽게 풀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사이가가 다시 묻자 젠지는 당연히 풀어줄 거라고 했지. 산 위에서 바다로. 분노한 사이가는 카토가 썼던 기술을 기억해 내따라 했어. 사이가는 젠지를 바닥에 매다 꽂고 팔과 다리를 부러뜨렸지만 아시아나의 부하들이 설치한 폭탄이 곧 터질 예정이라 도망칠 시간은 없었어. 하지만 사이가에게는 방법이 있었지. 한편 카토와 시로는 우리에 갇혀 있었어. 이 상황은 시로를 공황 상태로 만들었지. 어릴 때도 어두운 곳에 갇힌 적이 있었거든. 카토는 그녀를 껴안아 진정시켰고 그의 미소는 그녀를 조금 안심시켰어. 카토의 미소는 시로에게 같은 미소를 가진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지. 바로 사이가의 할아버지였어. 예전에 할아버지는 그녀가 행복을 찾을 거라고 말했었지. 사이가를 지키기만 한다면 그녀는 더 이상 꼭두각시가 아닐 거라고. 한편 사이가는 아시아나에게 저쪽 절로 점프하라고 했어. 그는 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사이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 이 꼭두각시를 분석해보니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야. 아시아나는 그 말을 듣고 따랐지만 점프에 실패했어. 포기하지 않은 사이가가 대신 조종해서 카토와 시로가 있는 곳까지 성공적으로 도착했지. 셋은 다시 만나 매우 기뻐했어. 아시아나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기절했지. 그때 남은 꼭두각 시술사들이 나타났어. 그가 사이가를 죽이려 했지만 꼭두각시의 칼이 카토의 근육에 닿자마자 산산조각 났어. 그는 지금 사이가의 몸에 난 상처들을 보고 극도로 분노했지. 사이가는 기공권으로 우리를 파괴하고 싸우러 나섰어. 이 녀석들은 꼭두각시를 조종하지 않으면 별 볼 일 없었지. 카토는 한 놈도 남기지 않고 전부 해치웠어. 하지만 이들이 꼭두각시로 싸우자 그도 속수무책이었어. 시로까지 공격을 받아 아를르캥의 힘을 전부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상황은 더 어려워졌지.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사이가가 있었어. 그는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았지. 사이가는 아를르캥을 빌려 싸웠어. 놀라운 것은 보통 사람이 꼭두각시 하나를 익히는데 몇 년 혹은 평생이 걸리지만 사이가는 한 번 보기만 해도 사용할 줄 알았다는 거야. 심지어 시로의 기술까지 따라할 수 있었어. 누군가 말했듯이 돌파력, 순식간에 내리는 판단력, 그리고 임기응변 능력까지.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천부적인 재능이 뛰어난 거야. 상대를 쓰러뜨린 직후 폭탄도 작동해서 별장을 완전히 파괴했어. 카토는 사이가를 보호했고 아를르캥은 시로를 감쌌지. 아시아나도 일행을 구하기 위해 제때 깨어났어. 그의 부하가 반대편에서 밧줄을 묶어뒀거든. 카토는 아직 아시아나를 믿지 못했지만 그는 사이가에게 아주 비싼 값에 고용됐으니 걱정 말라고 했지. 확실히 해두기 위해 카토는 고용비로 10엔을 보탰어. 그 후 아시아나가 먼저 가고 시로가 뒤를 따랐어. 하지만 탑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사이가가 떨어졌지. 시로가 다쳤기 때문에 카토가 그를 구하러 갔어. 그는 그녀를 밀어보냈지. 카토는 사이가를 찾으러 내려갔어. 그는 무너지는 목재들로부터 사이가를 지켜냈지. 아마 이게 마지막일 거야. 카토는 마사루에게 당부했다. 웃으라고 말이다. 길을 잃었다고 느끼면 네 마음으로 생각하고 뭘 할지 결정하라고. 그러면 올 때가 아니라 웃어야 할 때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또 다른 폭탄이 터지고 불길은 밤새도록 타올랐다. 해가 떴을 때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마사루는 살아남았지만 카토는 그를 꽉 껴안은 팔 하나만 남아있었다. 카토가 죽은 지 2달 후 마사루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시로간에는 서커스단을 떠나 마사루의 시중을 들게 되었다. 그녀가 곁에 있어 기뻤지만 시로간에는 그를 너무 과잉보호했다. 마침내 마사루는 학교에 다시 갈 수 있게 되었다. 시로간에도 그를 지키기 위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직 고등학생이었고 마사루의 학교 근처에 다녔다. 둘은 종종 함께 등교했고 헤어지기 전 시로간에는 괴롭힘을 당하면 자신을 찾아오라고 당부했다. 마사루는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실내화를 감춰버렸다. 주동자는 이 고릴라처럼 생긴 녀석이었다. 많은 일을 겪은 마사루는 더 성숙해져서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 녀석은 마사루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 녀석은 낙서를 하고 마사루가 앉으려는 의자에 압정을 뿌려놓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유치한 장난에 마사루는 계속 미소로 답했다. 카토의 가르침처럼 어떤 역경에도 웃었다. 밖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시로가네는 마음이 불편했다. 그 후 고릴라 무리는 장난을 그만두고 직접 괴롭히기 시작했다. 반장이 나서서 말렸지만 고릴라는 마사루를 주먹으로 때렸고 그건 녀석의 실수였다. 그 주먹에 마사루의 이마에 있던 흉터가 드러났다. 더는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오랫동안 학교에 돌아오지 못한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 셔츠를 벗었다. 녀석은 셔츠를 벗어 오랫동안 학교에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보여줬습니다. 사이가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죠. 그가 계속 웃는 이유는 단지 그 사람의 의지를 이어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준 그 사람의. 한편 시로가네는 첫날부터 수업을 빼먹어서 꾸중을 들었다.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는 한 아저씨가 집주인과 집세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집주인은 그에게 시대에 뒤떨어진 서커스는 그만두라고 조언했다. 그 말을 들은 아저씨는 매우 화가 나서 집주인에게 책상을 던질 뻔했다. 그는 아저씨에게 시대에 뒤떨어졌으니 그 빌어먹을 서커스단은 그만두라고 충고했습니다. 사실은 2명이었는데 1명은 죽었고 다른 1명은 시로간의 누나였다. 그녀는 서커스단에서 일했었다. 알고 보니 2사람이 있었는데 1명은 죽었고 다른 1명은 서커스단에서 일했던 시로가네였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든. 그 말을 들은 여학생은 시로가네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마사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모두에게 칭찬과 찬사를 받아도 그녀는 절대로 웃지 않았다. 그녀는 슬픈 미소로만 답할 뿐이었다. 예전에 병원에서 그녀는 마사루에게 카토가 그를 구하러 가기 직전 또다시 발작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 시로가네는 웃을 수 없었다. 그래서 카토를 생각할 때마다 웃을 수 없었지만 그들은 그를 잊을 수도 없었다. 여학생은 시로가네가 다른 서커스단에 들어갈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의 공연을 한번 보고 싶었고 그게 시로가네를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했다. 웃을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잊을 수 없었죠. 친구가 다른 서커스단에 들어갈 생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도 시로가네는 필요 없다고 했지만 마사루는 그녀에게 함께하자고 고집했다. 그때 집세가 밀렸던 아저씨가 나타났다. 그는 시로가네가 서커스단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서커스단장인 시노부였다. 집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마사루는 아주 즐거워하며 시로가네 누나도 보여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사다리 위에서 균형잡기 묘기를 선보여 네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다. 시로가네는 자신의 임무는 도련님을 지키는 것이지만 마사루가 원한다면 그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 단장은 매우 기뻐했다. 시로가네의 재능이라면 서커스가 더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이 2사람을 소개하지 노리와 히로다. 맹수 조련사인 리제로테도 있다. 카토는 목숨을 구했고 그를 구해준 사람은 그의 도움이 필요한 듯했다. 깨어났을 때 카토는 자신이 미국 일리노이의 병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기억을 잃은 듯했고 그를 구해준 사람은 프랑스 귀족의 후예인기이 크리스토퍼 레슈였다. 저 할머니는 루실 베르느 이유다. 카토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말 알고 싶었지만 기인은 천천히 기억이 돌아올 거라고 말했다. 카토의 고함 소리에 밖에 있던 한 소년이 겁을 먹고 도망쳤다. 카토는 반사적으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려 했지만 그들 앞에서 권법을 선보였다. 아이들은 아주 멋지다며 그에게 몰려들었다. 갑자기 아까 도망쳤던 아이가 발작을 일으켰다. 그 모습을 본 카토는 어떤 증후군을 떠올리더니 바닥에 쓰러졌다. 의사는 카토에게 깨어난 후에는 움직임을 자제하라고 말했다. 그가 알기로 카토는 일본의 한 저택 폭발 사고에 휘말렸다고 했다. 당시 카토의 생존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그들은 그를 구하기 위해 최첨단 병원으로 데려왔다. 카토는 그 아이도 자신처럼 조나아병에 걸렸냐고 물었다. 기인은 이 센터에서 약 2,000명의 조나아병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은 세계 최대의 조나아병 연구 및 치료 시설이며 이곳 의사들은 기이와 루시를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기이가 전염병 확산을 늦춰서 병이 더 퍼졌다고 생각했다. 카토는 기이에게 왜 자신을 구했는지 물었다. 그는 때가 되면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카토는 병원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아이들과 놀았다.
그는 새로운 팔에도 점점 익숙해졌다. 카토는 아이들과도 점점 친해졌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던 카토는 의사들이 일제히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발견했다. 카토는 서둘러 다른 의사를 부르러 갔지만 또 다른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다. 기이와 루실이 한 아이를 범죄자처럼 신문하고 있었다. 치료 목적이라고는 했지만 카토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유리를 깨고 기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하지만 기이는 전혀 아파하지 않았고 유리 파편에 베인 카토의 상처는 신기하게도 회복되었다. 그 후 의사들이 와서 아이를 데려갔다. 한 간호사가 카토에게 다가와 물었다. 여기서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왜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를 한 명도 보지 못했는지. 그건 아이들이 치료받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조나아 병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가득했고 의사들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웃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 모든 직원이 억지로 웃어야 했다. 그들은 약물로 교감신경을 이완시켜야 했다. 하지만 연구에 진전이 없자 의사들은 더욱 불안해했다. 그렇다고 슬픈 표정을 지어서도 안 됐다. 기이 또한 이 병원이 지옥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 후 한 의사가 카토를 집중 치료실로 데려갔다. 안에는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 의사는 조나아 병에는 3단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호흡곤란과 전신 통증이다. 두 번째는 면역 체계 약화로 인한 합병증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2단계를 넘기지 못한다. 하지만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이었다. 가장 무서운 것은 3단계에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을 수 없었다. 의사는 카토를 아이들이 줄지어 누워있는 지하실로 데려갔다. 3단계에서는 체온이 떨어지고 근육이 경직되며 잠도 잘 수 없게 된다. 이제 카토는 왜 이곳이 지옥이라 불리는지 알게 되었다. 카토는 기이가 자신의 몸에 무슨 짓을 했는지 물었다. 단 2달 만에 그는 완전히 회복했다. 기이는 아쿠아 비타에를 사용해 카토를 살렸다고 말했다. 그것은 조나아 병을 포함한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영약이었다.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하지만 카토를 구하느라 전부 써버렸다. 아쿠아 비타에는 고대 연금술사만이 만들 수 있으며 카토를 구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기이는 카토에게 자동인형 오토마타를 파괴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다. 조나아 병은 여전히 미스터리지만 기이는 그 근원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오토마타에 의해 퍼지며 그들을 지휘하는 조직은 한밤중의 서커스였다. 기이의 임무는 그들을 파괴하는 것이다. 기이는 카토가 시로가네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 이름을 듣자 카토는 누군가를 떠올렸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루실이 들어와 그들이 도착했다고 알렸다. 밖에서는 흰옷을 입은 무리가 병원을 공격하고 경비병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다. 카토와 의사들은 서둘러 아이들을 대피시켰다. 한편 기이는 그들과 맞서기 위해 나섰다. 기이는 올랭피아라는 인형을 꺼내 춤을 추며 달려드는 자들을 하나씩 해치우기 시작했다. 루실은 저들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들이므로 그들을 파괴하는 것이 시로가네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그때 카토의 팔에 안겨있던 아이가 발작을 일으켰다. 그는 웃는 얼굴을 지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결국 아이는 그의 품에서 죽었다. 카토는 왜 기이가 아이들을 구하지 않는지 의아해했다. 루실은 남은 몇 방울로 이곳 아이들을 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신 그들은 카토가 시로가네가 되어 오토마타 무리를 물리치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걸었다. 루실은 카토에게 이전 연금술사들의 가면을 건넸다. 그들은 모두 극심한 슬픔을 겪었고 항상 이것으로 그것을 숨겼다. 루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카토는 밖으로 뛰쳐나가 미친 듯이 파괴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해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가 모조리 죽여버렸다. 이제 카토는 포효하는 야수와 다름없었다. 오토마타 무리의 우두머리도 이때 나섰다. 그는 손에 든 인형을 던져 카토를 물어뜯게 했다. 카토가 회복할 틈도 없이 인형은 돌아와 거대한 녀석을 카토에게 던졌다. 위기의 순간 기이는 카토에게 팔에 있는 버튼을 누르라고 외쳤다. 카토는 즉시 자세를 바꿔 그 녀석을 땅에 매다 꽂았다. 그는 만약 저들이 아이들에게 악마라면 자신이 저들에게 악마가 되어주겠다고 선언했다. 인형이 달려들었다. 구하러 왔지만 단 한 방에 박살났고 아이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한 분노를 담아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이후 기이를 따라 시로가네가 되기로 동의했죠. 그리고 선대의 가면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의사들에게 말했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지키겠어. 내가
악마가 되더라도 아이들을 지킬 거야. 한편 사이가 쪽은 여름 방학이라 사이가와 시로는 서커스단을 따라 시노부의 서커스단에 갔지만 돈이 없어 서커스를 열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히로와 노리 아저씨는 짐꾼으로 일했죠. 시로는 동물원에서 서커스 공연을 하며 돈을 더 벌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갑자기 한 소녀가 다가와 대결을 신청했죠. 시로에게 말이죠. 하지만 시로가 관심 없어 하자 화가 난 소녀는 시로에게 칼을 던졌고 시로는 공 2개로 막아냈습니다. 너무 재밌다고 생각한 소녀는 그녀와 의자매를 맺었습니다. 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그녀가 서커스를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됐죠. 미국에서요. 그녀는 아버지처럼 칼 던지기 고수가 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남동생이 조나 병에 걸렸고 가족은 치료비로 돈을 다 써버렸고 그녀도 가족을 돕기 위해 돈 버는 일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남동생은 이겨내지 못하고 1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로는 이 말을 듣고 카토를 떠올렸죠. 그녀도 그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우연의 일치를 느낀 두 사람은 서로를 알게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빌마였습니다. 그날 밤 시로가 돌아왔을 때 서커스단으로 돌아와 사이가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시로가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보고 기뻐했죠. 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에는 상대를 친구 아니면 적으로만 생각했지만 사이가와 만난 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후 시로는 동물원에서 빌린 물건을 돌려주러 갔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히도 시로가 소리를 듣고 돌아왔죠. 시로는 아를르캥을 조종해 공격했지만 빌마는 너무 빨랐습니다. 그녀는 빠를 뿐만 아니라 기술도 뛰어났죠. 빌마는 계속해서 시로에게 칼을 던졌고 잠시 후 시로의 몸은 고슴도치처럼 변했습니다. 그녀가 더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이가는 시로 앞에 막아섰고 그 순간 빌마는 죽은 남동생을 떠올렸죠. 상대의 허점을 본 시로는 즉시 아를르캥을 조종해 전력으로 공격했습니다. 모든 시로간에는 특별한 신체를 가진 것 같았습니다. 시로가 칼 몇 개를 뽑아내자 상처가 즉시 회복되었죠. 회복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피해를 입으면 시로도 제때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사이가는 그녀가 더 이상 무모하게 싸우지 않기를 바랐죠. 그녀는 약속했었습니다. 그를 지키고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겠다고요. 두 사람의 대화는 빌마에게 죽어가던 남동생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죽을 걸 알면서도 그는 웃으며 자기 목까지 살아달라고 부탁했죠. 결국 빌마는 사이가를 해치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시로는 이 틈을 타 빌마를 죽이려 했지만 사이가가 막았고 그녀 또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을 떠올렸죠. 카토의 말을요. 시로는 손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 후 사이가는 빌마를 서커스단으로 데려가 치료해주자고 했죠. 그는 카토처럼 강해져서 모두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시로는 도련님에게 자기 피를 마시라고 했죠. 그 피가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그를 지켜줄 거라고요. 그녀를 구해준 사람이 그녀가 죽이려던 사람이라고 말해줬죠. 분수를 안다면 떠나서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때 속마음을 털어놓던 사이였기에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로는 원래 냉정하고 임무만 따르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사이가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변하고 싶어졌죠. 빌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사냥꾼 대신 돈을 벌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빌마는 서커스단에 합류했죠. 그녀의 칼 던지기 실력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일하고 돈을 모은 끝에 서커스단은 드디어 공연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장일에 사이가는 리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련사라고는 하지만 그녀는 개나 고양이만 훈련시켰죠. 그녀의 가족은 예전 서커스단에서 모두 야생동물 조련사였습니다. 그녀도 조련사가 될 예정이었지만 사고가 일어났죠. 그녀의 언니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고 그 후로 그녀는 더 이상 야생동물을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녀는 여전히 서커스단에 있었기에 사이가는 그녀의 공연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준비하고 있었죠. 빌마는 다시 서커스단에 들어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마치 옛 연인을 다시 만난 기분이었죠. 그녀는 시로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시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연 적이 없었지만 그녀를 많이 변화시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시로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죠. 빌마는 그녀가 그 남자에게 푹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하늘 위에서는 카토 일행이 자동인형을 잡기 위해 중국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때 다른 몇몇이 자동인형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카토 일행을 공격하며 자신들의 목표가 이 비행기를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죠. 카토가 너무 성급하게 한 놈을 밖으로 날려버리는 바람에 비행기의 구멍이 뚫려 추락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자동인형들은 그 후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여 싸움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카토가 맨손으로 싸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와 1대1로 싸우고 싶어 했죠. 그들은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카토가 한 대 맞을 때마다 아이들의 손가락 하나를 부러뜨리겠다고 했습니다. 기인은 프리마베라를 조종하는 이 손가락들을 이용하라며 왜 자신을 선택하지 않냐고 말했죠. 그래서 그들은 목표를 바꿨습니다. 첫 라운드에서 카토는 쉽게 한 놈을 박살냈죠. 하지만 기이를 붙잡고 있던 자동인형이 그의 손가락을 부러뜨렸습니다. 이놈들은 비겁한 수를 썼습니다. 카토가 맞든 때리든 기이의 손가락이 부러졌죠. 기이는 괜찮다며 카토에게 빨리 저놈들을 한 번에 끝내버리라고 했습니다. 한편 루실은 여전히 승객들을 보호하고 있었죠. 그녀는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놈들이 조종실을 점령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조종실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카토 쪽은 기이의 7번째 손가락까지 부러졌습니다. 잠시 후 카토는 공격을 마쳤고 마지막 남은 놈은 기이를 잡고 있는 놈이었습니다. 카토는 그의 면상을 날려버렸죠. 동시에 루실도 조종 중이던 자동인형을 처리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몸에 있던 폭탄도 무력화시켰죠. 카토 쪽에서는 자동인형이 피를 빨아 회복하려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카토는 즉시 팔에서 사슬을 이용해 그를 끌어당겼죠. 기이는 프리마베라로 폭탄을 감쌌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카토는 기이를 몹시 싫어했지만 그를 조금 걱정하기도 했죠. 그때 비행기 밖에는 수많은 곤충 형태의 자동인형들이 엔진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루실이 조종실에서 두 사람에게 그들을 막아야 한다고 알렸죠. 기이는 웨딩드레스를 프리마베라에게 입혔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공중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돕는 최첨단 장비였죠. 하지만 기이도 매우 지쳐 있었고 프리마베라를 조종할 손가락이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엔진이 파괴되어 상황은 매우 위급했죠. 이런 와중에도 기이는 농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떠날 준비를 했죠. 그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한밤중에 서커스단을 파괴하는 일을 카토에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 후 기이는 프리마베라와 함께 춤을 추며 벌레들을 하나씩 해치웠지만 그 수가 너무 많아 프리마베라를 꽉 짓눌렀습니다. 그는 자동인형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도발했죠. 그리고 놈이 그를 베려는 순간 프리마베라를 이용해 놈을 붙잡아 해치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동인형은 몸을 날려 비행기 엔진으로 돌진했죠. 기이는 놈을 밀어내고 함께 폭발했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이 카토는 왼쪽 날개의 벌레떼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루실은 비행기 비상 착륙을 시작했죠. 놀랍게도 비행기는 사이가가 공연하고 있던 서커스단에 바로 착륙했습니다. 시로는 확인하러 달려나갔고 심장이 마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토의 실루엣을 보고 그녀는 즉시 달려갔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죠. 카토는 그때 조종실로 루시를 찾으러 갔지만 그녀는 제압당한 상태였습니다. 카토는 자동인형을 밖으로 끌어내 싸웠죠. 자동인형은 미쳐 날뛰며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려 했습니다. 놈은 사이가를 노렸지만 시로가 그를 막아줬죠. 카토가 달려와 자동인형을 파괴하고 둘을 끌어냈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그들은 카토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카토는 아직 그들을 기억하지 못했기에 루시를 찾으러 떠났죠. 그가 카토라는 것을 알자마자 두 사람은 헤어져 그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이를 찾았는데 놀랍게도 그는 시로의 스승이었죠. 그녀는 서둘러 스승을 치료했습니다. 그날 밤 사이가는 카토에 대해 생각했죠. 시로가 왔을 때 그는 그녀에게 기이를 어떻게 만났는지 물었습니다. 그때는 그녀가 기이 스승님과 여행을 다닐 때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프랑스의 퀴베롱이라는 곳으로 보내졌죠. 그곳에서 그녀는 꼭두각시 인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힘든 훈련 끝에 그녀는 감정을 잃고 진짜 인형이 되었죠. 그리고 기이 스승님은 항상 시로 곁에 있었습니다. 사이가는 카토가 시로에게 친절을 베푼 첫 번째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비행기 사고 현장에서의 카토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사실 시로의 심장은 그가 카토라고 생각했을 때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죠. 그녀의 심장이 이렇게 빠르고 강하게 뛸 수 있었던 건 그녀의 차가운 삶에 온기를 가져다준 첫 번째 사람, 사이가 덕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이가는 또 카토의 희생에 대한 악몽을 꿨습니다. 사이가는 카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그는 아버지가 왜 자기에게 모든 재산을 남겼는지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떠나기로 결심했다. 한편 가토와 루실은 중국의 한 산맥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 소녀는 밍아이 량사부의 딸이다. 량사부는 가토에게 무술을 가르친 스승이다. 그가 도장에 한밤중에 서커스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량사부를 찾아왔을 때 스승이 조나아병에 걸려 고향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불사의 샘을 찾아 떠난 것이었다. 루실은 량사부를 찾으면 한밤중에 서커스도 찾을 수 있을 거라 말했고 밍아이도 두 사람과 동행하기로 결심했다. 량사부의 고향은 바이 일족의 땅이었다. 그 말을 듣자 가토의 머릿속에 몇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루실의 말에 따르면 그가 흡수한 아쿠아 비타에는 가장 진한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그래서 이 기억들은 아마 선대 계승자의 것일지도 모른다. 마침내 가토는 흰개와 함께 있는 량사부를 만났다. 그는 스승에게 모든 자초지종과 이곳에 온 목적을 설명했다. 량사부는 가토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 가지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200년 전 바이 가문에는 인형술사인 두 형제가 있었다고 한다. 형의 이름은 인동생의 이름은 진이었다. 그것은 가토 안에 녹아든 남자의 기억이었다. 두 형제는 진정한 연금술의 답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났다. 8년 후 그들은 마침내 연금술의 고향인 100개의 탑이 있는 도시 프라하에 도착했다. 그들은 가짜 연금술사의 제자가 되었다. 어느 날 바이 형제가 약재를 사러 가던 길에 우연히 프란시느라는 이름의 백발 소녀와 부딪혔다. 두 형제는 모두 사랑에 빠져버렸다. 사람처럼 움직이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연금술을 연마했다. 두 사람은 가끔 프란시느가 파는 사과를 사러 들르기도 했다. 마침 그날 축제가 열려 그녀는 두 사람을 초대했다. 바이이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프란시느가 애원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다. 세 사람은 함께 축제를 즐겼다. 바이이는 프란시느가 음식을 다 먹지 않고 따로 챙겨두는 것을 눈치챘다. 그 후 세 사람은 인형극을 보러 갔다. 하지만 도착했을 땐 인형술사가 쫓겨나 공연을 하고 있지 않았다. 이를 본 바이진과 바이이는 주인에게 극장을 빌려 직접 공연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인형술사 가문 출신이었으니까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즐겁게 놀았다. 바이이는 술에 취한 바이진을 침실로 데려다 주었다. 그 후 프란시느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녀가 사는 곳은 빈민가였다. 그곳에 도착해서야 바이이는 프란시느가 음식을 챙겼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녀에게는 돌봐야 할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음식을 차려놓고 프란시느는 자신은 배부르다며 동생들에게 먹으라고 하고는 자리를 떴다. 바이이는 그녀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을 알았기에 거짓말이라는 걸 눈치챘다. 그는 그녀를 뒤쫓아가다가 그녀의 몸에 있는 노예의 낙인을 발견했고 굶주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준 것을 알게 되었다. 바이이는 그녀를 끌고 음식을 되찾으러 갔지만 노인들이 빵 한 조각에 감격해 오는 모습을 보고 프란시느는 그냥 자리를 떠났다. 그 노인을 통해 바이이는 프란시느가 이곳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프랑스 인신매매단으로부터 도망쳐 프라하에 와서 살고 있었다. 그녀는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고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팔아 그 돈으로 고아와 노인들을 돌봤다. 노예의 낙인은 프란시느가 달걀 하나를 훔쳤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아파서 영양이 필요했던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붙잡혀 낙인이 찍혔다. 그녀가 풀려났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다. 모두가 바이인에게 프란시느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날 이후 그의 생각은 바뀌었다. 그는 바이진에게 말했다.
연금술이 진리를 탐구하는 길이라면 그 지식은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돕지 못해. 그는 진에게 그런 이기적인 길에 한 줄기 빛이라도 있겠냐고 물었다. 바이진은 자신이 잠든 사이에 프란시느와 바이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형이 자신이 프란시느를 사랑하는 걸 알면서도 그녀를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바이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바이인은 교회에 갔다가 기도하는 프란시느를 만났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바이인은 결심을 내렸다. 그는 프란시느에게 청혼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와 아이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다. 프란시느는 감동하여 마침내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바이인은 종이로 만든 반지를 꺼내 프란시느에게 끼워주었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입을 맞췄다. 하지만 바이진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 그는 증오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날 밤 바이진은 프란시느를 납치해 사라졌다. 바이인은 아내를 찾아 길을 떠났다. 순식간에 9년이 흘렀다. 어느 봄날 바이인은 마침내 진이 있는 곳을 찾아내 그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 하지만 바이인은 곧 그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동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프란시느의 병을 고치기 위해 지난 9년간 연금술을 연구했다고 말했다. 그녀가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된 바이인은 그녀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바이인은 서둘러 마을 사람들이 프란시느를 가두어둔 곳으로 찾아갔다. 두 사람은 재회에 기뻐했지만 프란시느는 병 때문에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바이인은 그녀에게 9년 동안 동서양의 의술을 배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녀를 고쳐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잠시 그녀를 살피는 사이 마을 사람들에게 끌려 나왔다. 바이인은 반드시 해독제를 만들어 그녀를 구하러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쿠아 비타에였다. 바이인은 바이진의 저택으로 돌아가 연구를 시작했다. 며칠 밤을 새운 끝에 마침내 바이인은 모든 연금술사가 찾아 헤매던 물질을 완성했다. 생명의 물방울을 만드는 현자의 돌이었다. 하지만 그가 프란시느를 찾아 달려갔을 때 그녀가 갇힌 곳은 이미 마을 사람들에 의해 불타고 있었다. 바이인은 필사적으로 벽을 부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마지막 순간 프란시느는 바이인에게 생명의 물방울을 필요한 사람을 구하는 데 써달라고 부탁했다. 프란시느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바이인에게 주며 바이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빛을 가져다줘서 고맙다고 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다시 만나고 싶다고. 프란시느는 그렇게 불길 속에서 불타 죽었다. 그날 오후 바이인은 넋이 나간 채 돌아왔다. 바이진도 도착했는데 그 역시 현자의 돌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바이인은 프란시느의 머리카락을 바이진에게 건네주고는 떠나버렸다. 그 후로 두 형제는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바이인은 마을을 떠났고 바이진은 남았다. 그리고 23년 후 바이진은 프란시느와 똑같이 생긴 인형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건 감정이 없는 인형일 뿐이었다. 바이진은 격분했다. 그는 다른 인형들을 만들어 프란시느를 해친 마을 사람들에게 병을 퍼뜨렸다. 이 병은 살고 싶다면 프란시느 인형을 웃겨야만 했다. 루실도 그 병이 퍼진 지역에 있었다. 그들의 광대들은 점점 더 잔혹해졌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전부 프란시느를 웃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조나아병에 걸린 사람들은 죽을 수 없었다. 감염된 마을 사람들은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러던 어느 날 최초의 연금술 계승자가 나타났다. 그는 루시를 구해주었고 그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에게 오토마타와 싸우는 삶을 선택하겠냐고 물었다. 루실은 단호하게 동의했다. 그 후 그는 현자의 돌로 아쿠아 비타의 샘을 만들어 루실의 마을을 구했다. 하지만 그는 오직 오토마타에게 복수하고 싶은 사람만이 이것을 마실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오토마타를 이기려면 저 상자를 열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루실은 그가 누구인지 물었다. 그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시로가네라는 이름을 더 좋아하니 시로가네라고 부르라고 했다. 루실이 떠나자 그 남자는 우물로 다가갔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을 분해하여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들이 힘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막을 것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오직 바이진이 만든 오토마타를 파괴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가면을 벗자 그 남자는 바로 바이인이었다. 그는 황천에서 프란시느를 찾겠다며 우물에 몸을 던졌다. 그리고 다음 날 오직 루실만이 복수를 원했다. 그녀가 아쿠아비타일을 마시자 연금술과 외국어에 대한 수많은 지식과 오토마타의 기본 구조 약점 조종법까지 마치 바이인의 일생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상자 안에는 알레키노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종하는 능력을 완벽히 익혔다. 더 나아가 루실은 바이인의 의지를 이어받았다. 파괴하라, 모두 파괴하라. 먼지는 먼지로, 인형은 인형으로 돌아가라. 하지만 가토는 바이인의 지식에 지배당하거나 그 지식을 얻지 못했다. 루실은 멍청한 사람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뿐이라고 했다. 밍아이가 바이인은 죽었는데 바이진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다. 그때 바이진의 가장 오래된 오토마타 중 하나가 나타났다. 판탈론의 그는 모두를 바이인에게 보내주기 전에 설명해주겠다고 했다. 그는 바이진이 마을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프란시느에게 돌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인형은 감정이 없다며 그녀를 파괴했다. 그 후 바이진은 마을을 떠났지만 프란시느 인형은 아직 살아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몸속의 합성액을 증류하여 그들에게 주었다. 그것은 의지의 힘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오직 프란시느님을 웃게 만드는 임무 하나만이 남았다. 그러기 위해 오토마타들은 아쿠아 비타일을 마셔야 했다. 그러면 프란시느님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될 테니까. 그것이 한밤중의 서커스의 임무였고, 판탈로네가 이곳에 온 이유는 바이인이 저 샘에 현자의 돌을 담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사부는 그에게 마시게 둘 수 없었다. 자폭했다. 그의 유언은 불길 속 프란시느의 말과 매우 비슷했다. 인의 기억 속 긴 여정, 드디어 끝났어. 그 끝은 진정한 종말의 시작. 한밤중의 서커스단의 종말이야. 그때 미국에서는 핵심 목표물인 오토마타의 총본산, 한밤중의 서커스단의 위치를 알아냈기에 시로가네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지. 루실은 중국해 시로가네와 마주쳤어. 그 개가 서커스단으로 이어지는 흔적의 냄새를 맡은 거야. 정보는 모든 시로가네에게 전달되었지. 그 후 총사령관이 나타났어. 그는 모든 시로가네의 사기를 북돋우며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라는 연설을 했지. 그날 밤 카토 일행은 서커스단 앞에 도착했어. 그들은 모든 시로가네가 지원하러 오기 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눴지. 그날 아침 우리는 아시아나와 다시 만났어. 그는 암살자 일로 꽤 큰 돈을 받고 지금은 세계를 여행하고 있었지. 하지만 그는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할 일이 없었어. 그때 한 시로가네가 그를 찾아와 새로운 세상을 주겠다고 말했지. 지루하고 할 일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한 시로가네가 그에게 찾아와 새로운 세상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아이바, 총사령관도 루실에게 와서 말을 걸었어. 그들의 임무는 이제 서커스단에 들어가 중추인 프란시느를 파괴하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게 끝나. 카토의 명성을 들었기에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총사령관도 루실에게 말을 걸어왔죠. 이제 그들의 임무는 이 녀석은 시로가네 쪽에 팀을 하나 골라 들어오라고 말했어. 자신을 도토레라고 소개하고는 떠났지. 동료가 죽었는데도 시로가네들은 슬퍼하기는커녕 웃고 있었어. 루실은 그 후 들어갈 팀을 선택했어. 그녀는 파티마, 로켄필드, 팀, 토르,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토를 선택했지. 밍시아도 따라가고 싶어 해서 그녀도 가게 했어. 그 후 한 녀석이 참지 못하고 먼저 돌진했어. 그는 조지였는데 좀 성급하지만 쓸모는 있었지.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도토레와 마주쳤어. 그는 카토 일행과 싸우게 하려고 메리고 라운드라는 녀석을 불렀어. 이 녀석은 머리에 회전목마를 쓰고 있었지. 조지가 먼저 달려들었지만 녀석은 수많은 칼날이 달린 회전판으로 변해 공격했어. 조지는 튕겨나갔지만 다시 달려들었고 결국 헛되이 죽고 말았지. 다른 시로간에도 들어갔지만 조지와 다를 바 없는 결말을 맞았어. 카토는 이놈들이 다 미쳤다고 생각했지.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 그 후 팀이 싸우러 나가려 했지만 토르가 맞고는 소문대로 강한지 보겠다며 카토에게 싸우라고 했어.
카토는 왕사부에게 배운 무술과 시로가네의 특별한 몸으로 모두가 놀라는 가운데 회전판을 쉽게 부숴버렸지만 그 정도로는 그를 어렵게 할 수 없었어. 제트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카토는 이놈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죠.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후 3팀이 싸우러 나서려 했지만 다행히 카토는 피할 수 있었어. 파티마와 밍시아가 도우러 가려 했지만 다른 오토마타 두 놈에게 가로막혔지. 놈들은 2대2로 싸우고 싶어 했어. 시로가네의 특별한 몸으로 카토는 모두가 놀라는 가운데 회전 톱날을 쉽게 파괴했지만 그 정도로는 아직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를 말이죠. 메리라는 놈이 화를 내며 카토에게 내려와서 싸우라고 했지만 카토가 내려가자 다른 톱날을 사용했습니다. 공격했죠. 다행히 카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파티마와 미나가 도우러 가려 했지만 다른 오토마타 2명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그들은 이 대결을 원했습니다. 갑자기 루실이 미나를 눕히고 자신의 피를 마시게 했죠. 이 서커스단에는 온통 조나아병을 유발하는 가스가 있으니 미나는 이걸 백신으로 생각하면 된다고요. 미나는 시로가네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파티마는 그녀에게 하지만 이놈들은 멈추지 않았어. 놈들은 달려들어 두 사람의 옷을 모두 찢어버려 싸울 수 없게 만들었지. 카토 쪽은 메리고라운드가 머리 위에 회전기계를 작동시켜 카토가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 그러고는 긴 팔을 이용해 그를 잡으려고 했지. 카토는 필사적으로 피했지만 결국 잡히고 말았고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 하지만 카토는 싫다고 했지. 그는 칼 위에 서서 마무리 일격을 날렸어. 두 소녀는 둘 다 부끄러운 척해서 오토마타들이 방심하게 한 뒤 동시에 공격했지. 멈추라고 했죠. 놈들은 달려들어 두 사람의 옷을 모두 찢어 싸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카토 쪽은 메리가 위에서 회전기계를 작동시켰습니다. 그곳에는 2개의 문이 있었고 그 중 하나가 프란시느가 있는 곳으로 통했어. 밍시아도 찾으러 가고 싶었지만 루실의 피를 조금밖에 마시지 않아 완전히 시로가네가 되지 못해서 상처 때문에 몸이 약해지고 있었지. 그때 총사령관이 치료실을 꺼냈고 파티마와 루실은 남아서 밍시아를 돌보기로 했어. 카토 일행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문을 통과하기로 했지. 프란시느를 만나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 카토 일행은 뼈로 만들어진 길로 들어섰어. 나아가면서 그들은 다시 자기소개를 했지. 이 아저씨는 스티브, 긴 머리형은 토르, 그리고 이 아가씨는 리나야. 시로가네가 이승을 거두자 도어라는 놈이 나타나 모두를 축하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다음 무대로 안내했죠.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고 토르에게도 집에서 기다리는 약혼녀가 있었어. 리나는 다른 시로가네처럼 인간 같은 감정은 필요 없었지. 4사람은 한 방으로 내려갔어. 도토레는 그들이 제대로 된 방에 도착했고 프란시느가 앞에 있으니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된다고 알렸지. 하지만 단 2명만 지나갈 수 있었는데 즉 서로 죽여야 한다는 뜻이었어. 그때 벽에서 수많은 가시가 튀어나오고 바닥이 무너지기 시작했지. 그들에게는 서로를 처리할 18분의 시간이 주어졌어. 카토는 리나가 스티브를 공격하려 하자 달려들어 그녀를 기절시켰어. 토르가 인형을 꺼내 싸울 준비를 했지만 카토는 2사람에게 먼저 가라고 자기는 남겠다고 했어. 그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하자 그는 사람을 돕는 데는 이유가 필요 없다고 말했지. 그의 마음은 지금 조나아 증후군에 걸린 아이들이나 2사람의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어. 카토는 그들이 우는 것을 원치 않았지. 그들을 지키고 싶어 했고 톱에게는 집에서 기다리는 약혼녀가 있었죠. 리나는 다른 시로가네처럼 인간 같은 감정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사람은 먼저 가기로 했어. 바닥이 거의 다 무너질 때쯤 리나가 깨어났지. 그녀는 여기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카토는 함께 저 위로 뛰어올라 벽을 뚫자고 했어. 그들은 성공적으로 벽을 뚫고 총사령관과 다시 만났어. 카토는 시로가네 2명이 죽어있는 것을 봤지만 그가 한 짓이 아니라 등 뒤에 놈들 짓이었지. 수많은 가시가 튀어나오고 바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해치울 시간은 18분이었죠. 카토는 리나에게 달려가 기절시켰습니다. 그녀가 스티브를 공격하려 할 때 말이죠. 톱이 인형을 꺼내 싸울 준비를 했지만 카토는 2사람에게 먼저 가라며 자신은 남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하자 그는 사람을 돕는 데는 이유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지금 이 아이들을 하지만 규칙을 어겼다며 다른 오토마타 2놈이 나타나 그들을 막아섰어. 그때 밍시아도 깨어났지. 카토 일행이 프란시느를 찾으러 갔다는 소식을 듣자 밍시아도 떠나고 싶어 했어. 루실은 동의했지만 그들은 다른 길로 찾기로 했지. 이제 그들은 한 사람만 기다리면 됐어.
아시아나는 비행기를 타고 한밤중에 서커스단으로 가고 있었지. 갑자기 그들은 은색 연기의 공격을 받았어. 위로 올라가 벽을 뚫으라고 했죠. 그들은 성공적으로 벽을 뚫고 총사령관과 재회했습니다. 카토는 시로간에 2명이 죽어있는 걸 봤지만 한편 카토는 사령관 일행이 먼저 가도록 발을 묶고 있었어. 한 놈이 포탄을 쏘자 카토는 자기 몸으로 막아냈지. 카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이죠. 그는 자신이 시로가네가 된 이유가 죽은 아내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총사령관은 몸에 숨겨둔 가위를 꺼내 차례로 파괴했습니다. 시로가네들은 그를 얼굴 없는 사매체라고 부르죠. 첫 번째는 시로가네 개도 나타났어. 그 개는 사령관이 자기 몸으로 기계를 막은 곳으로 그를 안내했지. 그는 카토에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해줬어. 규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때 미나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카토 일행이 프랑신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미나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루실은 동의했지만 다른 길로 찾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 사람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아이바는 그때 비행기를 타고 한밤중에 서커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은색 연막의 공격을 받았죠. 구치, 아시바와 함께 있던 시로가네는 이것이 조나아 증후군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바의 감염을 막기 위해 그는 아시바에게 자신의 피를 마시게 했습니다. 한편 카토는 사령관 일행이 먼저 가도록 발을 묶어두었습니다. 한 놈이 포탄을 쏘자 카토는 자신의 몸으로 막아냈죠. 갑자기 거대한 분쇄기가 나타나 모든 것을 갈아버릴 준비를 했습니다. 사령관은 카토에게 5분만 버텨주면 자신이 기계를 멈추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인형 프란시느와 직접 마주쳤어. 그는 그녀를 증오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기회가 생기자 가족의 복수를 맹세했지. 그 후 2사람은 다시 3명의 거구와 마주쳤고 그들은 마지막 지점에 도착했다고 알렸어. 이제 가장 강한 오토마타 넷을 쓰러뜨리면 프란시느를 만날 수 있었어. 카토는 현재 부상 중이라 나머지 4사람이 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자신들이 싸우겠다고 했지. 그 후 모두 인형을 꺼내 함께 돌진했어. 카토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지 않아서 프란시느가 있는 곳으로 기어가려고 했지.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아내와 재회했을 때 그녀는 이미 한 오토마타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2사람은 함께 도망쳤고 결국 그의 아내는 하지만 리나가 너무 부주의해서 그녀가 가장 먼저 탈락하고 말았어. 한 오토마타가 카토의 앞을 막아서며 달려들었지. 그도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 쓰러지고 말았어. 한편 아시아나와 구일은 차를 몰아 서커스단에 도착했지. 카토는 톱과 재회했는데 그는 스티브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톱은 카토에게 계속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그들은 프랑신의 전시구역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밍시아 쪽에서는 용접기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어. 구일과 아시아나도 약속대로 루시를 만나러 갔지. 카토 일행의 상황은 매우 위태로웠어. 그들이 밀리고 있었기 때문이지. 인형 프란시느. 그는 그녀를 증오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기회가 생기자 가족의 복수를 맹세했지. 2사람은 다시 3명의 거구와 마주쳤고 그들은 마지막 지점에 도착했다며 이제 가장 강한 오토마타 넷만 쓰러뜨리면 된다고 알렸어. 프란시느를 만날 수 있다는 말에 카토는 부상 중이었지만 4사람은 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자신들이 싸우겠다고 했어. 모두 인형을 꺼내 함께 돌진했어. 카토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지 않아서 프란시느가 있는 곳으로 기어가려고 했지. 오토마타 몇몇이 그를 막으려 했어. 물론 시로가네들이 그것을 허락할 리 없었지. 그들은 카토를 위해 발을 묶을 셈이었어. 하지만 리나가 너무 부주의해서 그녀가 가장 먼저 탈락하고 말았어. 한 오토마타가 카토의 앞을 막아서며 달려들었지. 그도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 쓰러지고 말았어. 한편 아시아나와 구일은 차를 몰아 서커스단에 도착했지. 오토마타. 갑자기 몇몇 오토마타가 다시 일어나 서커스단으로 돌진했어. 밍시아 쪽에서는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어. 구일과 아시아나는 약속대로 루시를 만나러 갔지. 카토 일행의 상황은 매우 위태로웠어. 그들이 밀리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런데도 개미떼처럼 몰려드는 오토마타에게 포위당했죠. 위급한 순간 루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루시 할머니는 아직도 그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죠. 자신의 딸을 죽인 돌이라는 이름을요. 이제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갚게 할 겁니다. 루시 할머니는 자신의 인형을 꺼냈습니다. 놀랍게도 그건 프란시네의 완벽한 복제품이었고
가벼운 압력만으로도 모든 오토마타가 루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전설적인 시로간의 루시 할머니의 딸 안젤리나였습니다. 한편 파티마가 카토를 확인해보니 심장이 멎어 있었습니다. 스티브는 아직 살릴 수 있다며 카토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카토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루시 할머니는 도발하기 시작했죠. 돌을 도발했습니다. 그는 움직이기 위해 눈앞의 사람이 프란시느가 아니라고 부정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히 프란시느를 부정하지 못했죠. 루시 할머니는 계속해서 그를 도발했습니다. 안젤리나, 네 눈앞에 있는 건 프란시느가 아니야. 그런데 왜 무릎을 꿇는 거지? 그걸 사람들은 선입견의 속박이라고 부른단다. 루시 할머니는 계속해서 프란시느를 조롱했습니다. 시로간에는 루시를 막으려 했죠. 그가 다시 움직이면 할머니가 죽을 테니까요. 루시 할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오토마타들이 부드러운 돌을 찾는 걸 알고 있었기에 내가 우물 바닥에서 그 돌을 회수해서 딸의 몸에 넣어 보관했지. 그리고 안젤리나는 미끼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오토마타들을 유인하는 미끼 말이죠. 할머니가 안타까워한 것은 어머니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돌을 도발했고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루시 할머니를 공격했고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토마타는 존재, 이유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프란시느는 그들의 존재 이유인데 그가 감히 그것을 부정했으니 죽음뿐이었죠. 시로가네가 달려가 루시 할머니를 확인했지만 그녀는 살 만큼 살았기에 후회는 없다고 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시로가네에게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백지와 같다고요. 그러니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색연필로 그 위에 그림을 그리라고. 온통 검은색뿐이었던 자신처럼 되지 말라고요. 말을 마친 루시 할머니는 부서져 사라졌습니다. 꿈속에서 카토와 루시 할머니는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고 그녀가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편 바깥의 카토는 돌처럼 굳어가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스티브는 긴급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겔치와 남은 시로가네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오토마타 셋을 공격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토마타들은 여전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급 개체였기 때문이죠. 프란시느가 만든 고대 오토마타 넷만이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산용들은 그렇지 않았죠. 시로가네들은 필사적으로 공격을 막아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을 안탑은 최대한 많은 오토마타를 끌고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오토마타 무리에게 돌진에 자폭했습니다. 토프의 의지를 이어받아 흑인 시로가네가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그때 움직일 수 있게 된 오토마타 하나가 흑인 시로가네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는 뜨거워지는 오토마타를 목숨을 걸고 껴안았습니다. 겔치는 그 틈을 타 프란시느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녀는 겔치의 공격 방향을 막아냈습니다. 한편 몸이 꿰뚫린 흑인 시로가네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인형뱀이 자신을 물어 피를 빨게 했습니다. 시로가네의 피는 오토마타에게 맹독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뱀이 그 여자 오토마타를 물게 했고 둘은 함께 죽었습니다. 근처에 숨어있던 아시아나는 압도당했지만 부상에도 불구하고 남은 두 오토마타를 죽이기 위해 기어갔습니다. 응급실 안에서는 스티브도 돌처럼 굳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카토를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마지막 한 땀을 꿰매고 스티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겔치가 막 공격하려는 순간 그들은 안젤리나를 파괴하고 겔치를 죽였습니다. 아시아나가 그들을 막아섰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서 두 오토마타에게 길을 비켜줘야 했습니다. 안에서는 카토가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파티마는 밖으로 나가 최대한 오랫동안 적을 막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어쨌든 상대는 너무 강했죠. 그녀가 막 두 번째 희생자가 되려는 순간 카토가 뛰쳐나왔습니다. 토프의 속도와 모두의 의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카토는 판타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 파티마를 구했습니다. 판타는 달려들려 했지만 이제 카토의 샌드백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주먹 한 방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마지막 한 놈이 남았는데 이놈은 카토를 불태워 죽이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상대가 아니었고 주먹 한 방에 끝나버렸습니다. 파티마도 만족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프란시느가 직접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카토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만들어진 날, 그녀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프란시느를 대신해 오토마타들을 지휘하는 임무였죠. 진짜 프란시느는 한밤중에 서커스를 운영하는데 실증이 나서 모든 것을 인형에게 맡기고 사라졌던 겁니다. 카토는 그 증후군을 치료할 방법을 물었지만 안타깝게도 진짜 프란시느만이 알고 있었고 인형은 프란시느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무의미해졌기 때문이죠. 그는 인형을 부숴버렸습니다. 며칠 후 시로는 실종된 도련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인은 그녀에게 너무 아이를 감싸고 돌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사루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게 두라고요. 기인은 먼저 서커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녀는 다시 카토를 느꼈고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때 카토는 미쳐서 그녀를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프란시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기억을 되살리려 했지만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공격하며 그녀에게 치료약을 내놓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그는 한 시로가네를 만나러 돌아갔습니다.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시로가네들을 지원만 했습니다. 하지만 푸의 이상은 루시 할머니와 달랐습니다. 싸우는 대신 그는 사업을 하고 배웠습니다. 시로가네는 일반인보다 노화가 5배 느리기 때문이죠. 덕분에 그는 연구하고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푸는 시로가 그들이 찾던 프란시느라고 지목했고 그래서 카토는 시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시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카토는 그녀를 추궁하는 동안 감정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시로는 그가 그녀와 함께 겪었던 일들과 그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을 죽여서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막 손을 쓰려던 순간 시로의 모습들이 떠올라 그는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정체에 대한 진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살던 곳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했죠. 아버지와 살게 되었을 때 그는 항상 혼외자식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항상 혼자 울었고 그때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다정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인형과 시로가네에 대해서도 많이 일러주셨습니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가 상속자라는 것이 밝혀지자 많은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마사루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마사루가 카토가 가르쳐준 것들을 회상하고 있을 때 이 저택의 정원사를 만났습니다. 사실 사이가 어르신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평생 여기서 일할 수 있도록 돈을 지불해 두었습니다. 그가 재산 상속자인 마사루라는 말을 듣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그를 집으로 데려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남긴 것이었습니다. 안에는 열쇠 꾸러미와 편지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택으로 돌아가 사물함 그림이 있는 방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바로 달려갔고 정원사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사루는 폐허가 된 저택으로 달려가 그 방을 찾았습니다. 안에는 그의 아버지가 녹음한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요컨대 그 역시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사루를 돌보고 모든 재산을 남겨준 이유는 장기적인 계획을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뇌를 추출해 마사루의 몸을 차지하는 것이었죠. 그는 또한 장비와 당시의 모든 인형보다 훨씬 강력하고 뛰어난 인형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마사루는 겁에 질려 도망쳤지만 밖에는 쿠로가 가문의 2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그가 마사루의 몸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면 그를 죽이라는 임무를 받았죠. 마사루는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그가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인형을 꺼내 마사루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지하실로 도망쳐 아버지가 준비한 인형들을 사용하려 했지만 가방을 열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목소리가 그에게 여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처음 꺼낸 인형은 1000톤짜리 인형이었습니다.
타고난 재능과 의문의 목소리의 지도로 그는 첫 번째 인형을 쉽게 물리쳤습니다. 암살자는 서둘러 물러났고 그때 의문의 목소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리폰이라는 이름의 새였습니다. 그것은 마사루의 아버지가 기억을 되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암살자는 위로 돌아가 마사루가 아버지의 환생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싸우기 위해 다른 인형을 내려보냈습니다. 마사루는 두 번째 인형을 꺼냈습니다. 해적이었죠. 몇 번의 움직임만으로 마사루는 두 번째 인형을 처리했습니다. 두 암살자는 서둘러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마사루는 그들에게 할아버지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리폰이 세 번째 가방을 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날 수 있는 마녀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한편 쿠로가 가문에서는 족장들이 마사루의 할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그는 매우 위독한 상태였고 마사루가 몸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마사루의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물어볼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두 암살자도 소식을 듣고 마사루가 따라올 수 있도록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냥 그를 잡아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할아버지 앞에 와 있었습니다. 마사루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할아버지를 아들 앞에 나타났지만 세뇌되지 않았다는 말에도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연성석을 찾았는지, 그리고 아들이라고 착각한 그를 죽이기 전에 사가 목격하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으킨 재앙들을 말이죠. 그는 아버지의 피를 강제로 마시고 그의 감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소지는 검객이자 의사였고 어릴 적 그를 가르친 사람은 바로 시로가네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시로가네의 재능을 동경해 그를 따랐습니다. 시로가네는 소지에게 새로운 지식을 가르쳤고 소지 역시 시로가네가 알린 퀸을 만드는 것을 도왔습니다. 바이긍어는 일본어로 시로가네입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소지는 계속 의술을 행했습니다. 한 번은 유곽에 초대되어 한 귀인의 병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진찰을 마치고 처방전을 하인에게 건네주자 갑자기 한 기녀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토나우였습니다. 그녀는 약재 중 필요 없는 두 가지를 지적하며 소지가 그걸 공짜로 얻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손님을 접대하러 떠났습니다. 귀인은 토나우에 대해 소지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는 개의치 않고 그 기녀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귀인은 그녀가 외국에서 온 기녀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녀의 진짜 이름은 안젤리나였습니다. 1년 전 그는 길을 가다 심장병이 발작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 안젤리나가 나타나 그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 기녀가 되었습니다. 한편 안젤리나는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루시가 자신을 떠나보낸 그날을 말입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아쿠아비테를 주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 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말이죠. 시로가네는 평생 오토마타를 파괴할 운명이었습니다. 루시는 자신의 딸이 그렇게 되길 원치 않았기에 안젤리나가 자신만의 삶의 이유를 찾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소지는 괜찮다고는 했지만 면전에서 지적을 당해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는 실수로 안젤리나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소지는 나가려고 했지만 안젤리나가 술이나 한잔하자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누구에게도 흥미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아주 많은 곳을 떠돌았지만 이 영원한 삶 속에서 아무도 그녀에게 재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지는 그녀의 미소가 마치 인형처럼 거짓된 것이란 걸 눈치챘습니다. 전곡을 찔린 안젤리나는 소지에게 불멸의 몸을 가지면 뭘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겠죠. 안젤리나는 그 대답에 크게 놀랐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들어와 불이 났다고 알렸습니다. 한 사무라이가 기녀와 함께 불을 질러 동반 자살을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소지는 사무라이에게 위협받는 여인에게 갔습니다. 그녀를 구하려 했지만 맨손으로 칼을 상대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갑자기 안젤리나가 알린 퀸을 꺼내 사무라이를 공격했습니다. 소지는 그것이 시로가네의 꼭두각시인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안젤리나 역시 선대 계승자의 기억이 있어 소지를 알아봤습니다. 바로 시로가네의 기억이었습니다. 할 얘기는 나중으로 미루고 먼저 여기서 탈출해야 했습니다. 안젤리나는 왠지 모르게 이 남자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길이 탈출로를 막았지만 소지는 계속 방법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안젤리나는 어머니가 말했던 남자를 찾았습니다. 기나긴 여정 끝에 마침내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자신이 길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불사신이라 죽지 않는다고요? 그가 살아남길 바랐습니다. 둘은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안젤리나는 그 후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한 동굴에 숨어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쿠아비테를 마셔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소지가 찾아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안젤리나는 이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소지가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하자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소지가 자신을 싫어할까봐 두려웠지만 그는 첫눈에 반했다며 아쿠아비테를 전부 마셨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 애니메이션은 여기서 잠시 중단됩니다. 더 보고 싶으신 분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어서 쓸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만